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세계 질서 재편 과정 속 한반도의 선택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송지혜입니다. 먼저 좌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은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이기태 박사님이십니다. 좌장님께 마이크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세계질서 재편 과정 속 한반도의 선택입니다. 저희가 오늘 80분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패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표와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 2 그리고 토론 6분이 있는데요. 크게 2개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1분 정도의 장내 정리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첫 번째 발표는 올랜드 윌슨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센터장 그리고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토론은 발라즈 자론타이 고려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김영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그럼 바로 윌슨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반도가 지닌 잠재력, 분쟁 분석과 해결학의 관점에서 본 도전과 기회입니다. 발표자께서는 한 10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론자께서는 한 5분 내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윌슨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지신 그 다이내믹한 그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오늘 발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는 오늘 그 분쟁 분석과 해결학의 관점에서 저희 도전과 기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발표, 그 아젠다 순서를 장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주도에서 그 멋진 분들과 함께 그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지식을 가지신 그 여러 가지 학자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네, 박 박사님들 그 여러 가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의 그 이 세션을 방송을 해주시는 그 모든 언론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발표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영내 그리고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도전과 기회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분쟁 분석과 해결학의 관점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도전의 참여 노력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이제 평화적 공존과 통합의 길로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통일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한반도가 영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서 이제 파트너십과 그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이 사실 6.25 7주년이지요. 그래서 인천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이내믹했던 전쟁을 저희가 치룬 지 약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곳이 그런 기념일, 굉장히 중요한 날에 이러한 포럼에 한 자리에 모두 모여서 평화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발표를 해드리고 있는 한반도가 지닌 잠재력, 그리고 이제 분쟁 분석과 해결학의 관점에서 본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반도, 그리고 남한,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지역 영내에서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서로 공생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서로가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그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저희가 선택을 내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과 그리고 남한이 서로 협력하는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챌린지, 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진인 잠재력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한반도,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곤국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OECD에서 이제 수혜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움을 주는 지원국으로 그 입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고 큰 성공, 굉장히 잘한 그 성과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였을 때 저희가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그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도 없었죠. 그리고 북한에 비해서 이제 공장도 없었고, 그 이후에 저희는 심지어 일본 식민지 시대도 겪어야 했던 그 불행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이제 기술, 그리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열들. 하지만 그런 모든 그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교육열과 노력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성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특히 동북아시아 관점에서 거시적인 수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와 기회 같은 경우는 네, 동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그리고 대만이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잘 대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굉장히 좋은 탄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 대유행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큰 급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급성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가 약 4에서 5% 정도 올해 이제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서로 우방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무지들, 그리고 명목적인 편견들, 그리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민족주의들, 그런 지역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전 세계적인 지역 내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우리의 전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것은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민족주의가 증가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코로나를 비롯한 미래의 전염병의 위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이제 에너지나 원자재, 그리고 해양 통제에 대한 추구와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수면 상승이나 기후 변화 또는 이제 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이제 어업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역사적인 영토 분쟁 등, 그리고 역사적인 갈등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민족주의가 증가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한일 관계, 한중 관계,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리고 영역적인 분쟁들이 포함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인 해석 그리고 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사건에 대해서 저희의 미래를 지원하는데 해를 매우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래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죠. 여전히 과거에 집착을 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살펴보면서 그것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역사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앞으로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위협적인 것들, 그랬을 때 저희가 갈등이 일부 좀 덜 중요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거시적인 갈등이나 이제 미세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굉장히 그런 폭력적인 갈등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이것들을 재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유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이 군사주의 증가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많은 영내 국가들의 이제 국방 예산의 증가로 날 수가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각국들의 이제 도발적인 행동도 계속 증가를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대국들, 강대국 같은 경우
그들이 이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느 정도 약소국에 그들의 이제 힘을 강압적으로 펼치려는 노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그 더 큰 국가들,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작은 국가들에게 이제 편승을 해라라고 이제 강요를 하거나 우리 편을 들어라라고 이제 취하도록 이제 강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압력으로 인한 요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핵무기에 대한 야망도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신식 그 무기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얀마 같은 국가에서 사태에 있어서도 많은 외부 간섭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지금 현재 그 교착 상태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이 된다면 이것이 사실 더 몇 년 더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올바른 방식으로 이것을 좀 돌파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그 꽃을 피우는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앞으로 뭐 3년에서 그 5년 내에 저희가 만들지를 못한다면 그랬을 때 이제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통일까지 이르는 길이 사실 요원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과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장기적인 이제 사회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이 넘도록 그럼 현재처럼 북한과 그 남한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뿌리 깊은 여러 가지 저항성, 이런 저항 같은 것들, 그리고 적대적인 그 태도가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도 단절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매우 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런 긍정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자폐적인 그 적대감을 유발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드파워, 굉장히 강경한 그런 그 강대국들의 역할에 있어서 어떠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은 그 자체적으로 저희 현재 패러다임 바꾸는 데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다이나믹한 그 역할을 전체 사회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여적인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 계층들이 그 멀티플렉스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곳에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와 달리 지금 이런 그 청정 기후 또는 오염, 그리고 여러 가지 해수면 상승, 이런 모든 그 환경 문제 그리고 미래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조금 더 현대적인 모델들 그리고 혁어적인 그 모델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훨씬 더 나은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남은 추후에 토론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의견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슨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많은 토론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토론을 통해서 그 이후에 답변 시간은 제가 좀 많이 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난 이후에 어떠한 도전과 기회 요인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예측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이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제 대략 한 분당 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먼저 자룬타이 고려대 교수님 토론 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So indeed, Professor will.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러한 완전한 잠재력은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광범위한 그 지역 통합에 있어서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한국의 한반도의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이죠. 바로 북한에 대한 통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좀 더 동북아 통합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맡고자 한다면, 그리고 또 한국을 Russia or with China. 러시아와 중국과의 이렇게 연결고리로서 그 한반도가 발판이 되고자 한다면 한국의 이 적극적이고 또 수동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하지만 이 완전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 프로그램 문제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제로섬 문제가 지속된다면 한국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문제는 남한의 문제가 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또 일본 간의 그런 갈등 문제가 있고요. 또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는 더 큰 문제의 부분일 뿐이고요. 문제 하나는 또 다른 갈등이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에 계속해서 미국이 공급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 대만이 또 미국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대화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지역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엮여져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강대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군사적인 개입을 하거나 또 센카쿠 열도에 대한 그런 허용을 일본에 한다면 중국에서도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범위를 더 넓혀준다는 그런 조치도 있었죠. 한국과 또 중국과 북한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미국의 이런 행동이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지역 정부들이 서로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정부와 협력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협력과 또 다른 협력은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장기적인 외교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우선 서로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 화해를 해야 하고요. 어떨 때는 의견이 일치될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방국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경우가 좋겠죠.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안보 정책에 있어서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양자 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이 파라독스는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2개국, 3개국이 더 많은 협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정부들이 어떻게 행태를 해야 하는지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유럽연합이 이렇게 했다. 프랑스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 또 어떤 국가와 화해를 했다라는 예시를 들어보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따르는 것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 국가들이 화해를 한 이유는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적이 없는 경우에는 화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남북의 공동의 적은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견고하고 확실한 이러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우방국에게 잘해줘라, 그리고 또 서로에게 잘 대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전 요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 이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뭐 협력의 형태라던가 또 유럽 사례를 들면서 어떠한 이런 향후 우리가 모색해봐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영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Dr. Wilson and I had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윌슨 교수님과 그 오늘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가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주제를 찾고 싶습니다. 네, 많은 한국 전문가들 그리고 관측가들은 현재 제재 조치에 관해서 특히 북한에 놓여지는 제재 조치에 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나누었던 대화에 대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제가 윌슨님께서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저는 젤론타이 교수님과도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자간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서 한반도에서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데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러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일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윌슨 교수님께서 거시적인 그리고 미시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그 측면은 저희가 충분히 충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재 조치에 대한 요인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제재 조치 자체는 두 가지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죠. 한 가지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대상국을 그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 있는 그 오디언스들이 이러한 그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재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 국가가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들에게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한반도가 이제 그 권위적인 그 국가인 그 북한의 그 제재 조치를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추진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제재 조치의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제재 조치 자체가 저희가 고안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재 조치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외에도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민주적인 국가의 그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위협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자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들의 이제 나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 그 리짐, 그 정권에 대해서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정책 기반가들이 이러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제재 조치를 아예 그 철회하거나 또는 이제 완화하는데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른 이제 한국과 관련된 전문가들께서도 이제 관측가들께서도 이제 의견을 주셨듯이 지금 우리가 제재를 취해서 뭐 하겠다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효과성이 무엇이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금 교수님의 제안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서부역 연구위원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연구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동부아시아와 한반도 현실을 잘 분석하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Perspective를 바탕으로 해서 거시적이고 미시적 접근 그리고 도전과 기회를 균형적으로 다뤄주신 것이 저희들로서 아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은 150%의 발표의 완성도를 높일 걸로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연구자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말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챌린지 앤 오퍼튜니티 부분에서 뭐 사회자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도전 요인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또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좀 이것을 제약하거나 도전 요인을 견제하거나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를 생각해 봅니다. 특히 도전적 요소로서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미중 갈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중 갈등이 뭐 패권 경쟁이니 뭐 전쟁 위험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왜 있을까? 일단은 그 기후 보건 위기라고 하는 이 글로벌 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대결 구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G2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양 강대국의 공동의 이해관계, 콘도미니엄 체제에 대한 공동 리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로 좁혀서 얘기를 하더라도 2018년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 이후에 지금까지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어 있지만은 남북한이 어쨌든 간에 군사적인 충돌이나 상호 비방을 자제하면서
아주 그 불안정하지만은 이 평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발전에 지금 전력을 투구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도 좀 기회 요인으로 덧붙이고 싶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외교 대화 우선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태도도 저는 많이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등 전환 및 해결에 관련된 노력이 있어서 세계적 차원, 동북아 차원, 남북 관계 차원에서 얘기를 좀 보탤 수 있는데, 저는 동북아 차원에서 좀 역사 안보 문제에서 갈등 요소들이 많은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입장이 다른 정부들끼리 다시 만나고 싸우고 안 만나고 이러지 말고 1.5 트랙이나 연구자들, 민간 논의를 통해서 좀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후 보건 위기와 관련해서도 MDG, 이게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이런 것들을 동북아 영내 차원에서 협력하는 하나의 좋은 소재로 삼는 것도 우리가 연구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윌슨 선생님께서 그 레더락의 그 3차원의 피스 빌딩 그 프레임을 보여주셨는데, 이 상부 하고 중간 차원에서 논의에 집중하셨는데, 이 평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개인이나 그라스루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피스 빌딩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중이 참여하고 대중이 거기에 수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사회자님,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27초 남았나요? 더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이 한반도 평화에는 한국 사람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시간 개념을 적용해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우리가 구분하면서도 이걸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제재 부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대화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유인 또는 그와 같은 명분, 환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생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에 나온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제한적으로 대북 완화를 하고, 북한이 위반하면 스냅백을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오라,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러면 정말로 비핵화 협상을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앞서 제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심을 한 미중 콘도미니엄 체제를 한반도에서 분단 정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네의 기득권을 지금 나눠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중의 존엄이나 또 생존,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론에서 이 퀄리티 피스를 한반도의 평화, 군사적 부분하고 또 민간 비군사적 부분의 이 부분들에 대한 위기에 선후를 다뤄왔던 지금까지 논의를 조금 지향하면서 소극적 평화 속에서도 대중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결정적인 단계를 건너서면은 이 소위 적극적 평화로 본격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북한 핵 문제만 앞에 놔두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이런 프레임은 정책 담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기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더 감사드립니다. 마침 세 분 토론자 분들께서도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서 참 저도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윌슨 교수님께서 한
일단 한 5분 정도로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남는 시간이 좀 있으면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더 할 얘기 있으시면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슨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남은 5분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만들어주신 그 의견이나 그 질문을 다 적을 종이가 없었네요. 네, 하지만 먼저 서 박사님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핵무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밀접한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 저는 지금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불량 국가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유라시아 국가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핵무기만 너무 집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담론이 어느 정도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이제 증상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접근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무기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동일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 외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단과 이제 갈등 있는 뿌리 깊은 갈등들이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훨씬 더 저희가 언급하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장기적인 목적을 했을 때는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핵무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즉각적으로는 북한의 이제 참여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국가로 발전을 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재기능을 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재 조치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적으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남아프리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북한의 이제 제재 조치가 취해진 것은 사실 한국 전쟁입니다. 네, 전체적인 제재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북한은 그런 제재 조치를 잘 피해가는 어느 정도의 리질리언스, 회복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기근도 겪었고 정권의 교체도 있었지만 나라 자체가 붕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즉 제재 조치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좌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제재 조치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재를 저희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이 책임감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민생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감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북한 주민의 관점으로 제재 조치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민들이 인권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재 조치를 이제 철회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제재 조치가 있는 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 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협상을 하는 관계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도 많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학을 구축하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있다면 그럼 여러 가지 MPG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지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 인재, 그리고 관련된 열망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취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재 조치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중 간 갈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와 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경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계 경제와 연관을 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역이 없고 경제가 없다면 양국 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중국 편을 들 것인가, 미국 편을 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루 만에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그들 자체만의 그 다이내믹을 가지고 조금 더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영내에서의 삶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만약에 한국, 일본, 그 대만 같은 경우가 영내에서 훨씬 더 많은 그 담화를 나누고 훨씬 더 회의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동맹국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협력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펴봤을 땐 그것에 전혀 잘못이 없죠. 중국 또한 다른 관점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싶어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양국이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말입니다. 저희는 모두 각각의 국가는 그 내부 그 갈등들,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안보 그리고 영유권 그 각각의 그 국가들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문제들 북한을 포함해서 이제 각 국가의 주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다른 외부 국가로서 그 북한에게 그 국가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라. 너네 인권을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그 북한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와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논의를 더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는 그 국가 간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특히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는 다자적인 관점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전문가들을 교육시키고 영내의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저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뭐 제재 조치를 해지를 한다던가 그랬을 때 사실 미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북한에 취하고 있는 그 제재 조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랬을 때 이런 그 제재 조치 가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면 그 미국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요 라고 답변을 할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을 더 많이 교육해야 된다는 게 마지막 요점입니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파트 1, 그 다음에 파트 2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파트 2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또 토론자분들께도 좀 죄송한데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점, 그리고 오늘 아까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향후 논의할 거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나중에 제가 한번 약속 한번 드릴게요. 저희 평화연구실에서 한번 오늘 멤버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좀 더 깊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또 우리 유튜브에도 그걸 또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세션은 파트 1은 주로 이제 전통 안보 그리고 도전 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파트 2는 이제 전통 안보 그리고 뭐 요즘 신안보라고 하는 새로운 안보 그리고 도전 요인뿐만 아니라 어쩌면 기회 요인 혹은 한국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윌슨 교수님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장례 정리하는 시간을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후에 새로운 팀을 또 만나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질서 재편,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앞선 세션에서 나왔습니다만,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고, 또 북미, 한미 간의, 그리고 또 남북 간의 이러한 대화를 다시 재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촉발된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는 발표자 한 분, 그리고 토론자 세 분이 있습니다. 먼저 발표자로는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박은주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토론자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건국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박형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파트도 첫 번째 파트랑 동일한 시간을 줘야지 앞선 파트 선생님들께서 화를 안 내실 것 같기 때문에 네, 공정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박사님께서 한 10분 내외로 네, 조금 더 시간 쓰셔도 돼요. 네, 자유롭게 너무 촉박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10분 내외로 발표를 하시고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 재편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들은 이후에 세 분 토론자께서는 한 5분 내외로 간단히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은주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박은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인데요. 사실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지 아직 솔루션은 찾지 못했지만, 이게 제가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과제,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올해 말까지는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뭔가 구상을 좀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목차는요, 네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우리가 사회자 좌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2019년 12월에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까지만 해도요, 곧 종식이 될 줄 알았습니다. 2009년에 우리가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선언이 됐을 때,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지만, 한 1년 이내에 종식이 됐거든요.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냈고.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던 그 당시에도 아마 지금 이 순간 정도 됐으면 1년 반여가 지난 이 시점 정도 됐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학술회의도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학술회의를 비대면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있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뭔가 비대면으로 행사를 해야 될 만큼 코로나19가 각 국가별로 위기 의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렇게까지 세계 질서의 변화까지 이끌 만큼 부정적인 이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셧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경기 하강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인력의 이동이 이제 중단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매일매일 교체해서 쓰는 이런 마스크들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초기만 해도 공장이 셧다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질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플라스틱 용기, 비닐, 그리고 마스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마스크들 이런 것들이 환경을 오히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초창기에 주었던 여러 가지 뭔가 의외의 유익한 점이라고 판단이 됐던 것들이 지금은 모두 다 지구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슈로 변화됐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게 점점 장기화되면 될수록 세계의 위기, 세계 환경이나 국제 질서, 사회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재앙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선박
이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재해재난 위험도 그 같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모니터링이 그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측소를 설치를 해서 그 기상 관측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운행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을 해서 기상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을 많이 경험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그 동남아시아라던가 아니면 기후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그 해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재해재난을 경험하는 나라들한테는 훨씬 더 위험한 요소가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세계 질서 변화가 하면 어떤 게 가장 위험한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세계 질서가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불안정성 때문에 결국은 그 세계 질서의 변화를 우리가 그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지금 앞서 그 롤랜드 교수님, 그러니까 윌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주로 이제 전통적인 안보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 전통적인 안보에서 사실 국가의 정치적인 독립이나 아니면 영토의 보존을 강조한 개념에서 지금 코로나19 같이 영토나 아니면 국가의 정치적인 독립은 전혀 해치지 않지만 그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그 가장 사실은 그 많이 국제 정치에서 회자되지 않았던 국민, 인간 안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에는 그 전통 안보가 그 중심이 된 세계 질서의 재편이 일어났다고 하면 21세기에는 전통 안보가 아닌 이런 신안보 이슈가 그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데 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지금 현재 세계 질서 기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걸쳐서 그 전쟁의 결과로 형성된 이제 그 웨스트팔리안 국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웨스트팔리안 그 체제와 그 서로 다른 지역의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끼리의 어떤 충돌이 얼마만큼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가 그 세계 질서의 그 현존하는 현재의 세계 질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의 구조적인 도전 요인이 되는 중국의 부상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급격하게 중국이 부상을 하고 나서 그 현재까지는 G2 국가까지 이렇게 회자가 될 정도로 했지만 이것을 지금 그 미중 경제이라는 그 틀 속에서 그 갈등이나 이런 그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 이런 것들이 지금 직접 충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 현재의 세계 질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세계 질서를 얘기할 때 미중 그 경쟁이나 미중 전략 갈등 같은 걸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근 20년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사스나 아니면 신종 인플루엔자나 조류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러한 신종 감염병들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미 빌 게이츠 같은 경우 2017년에 이제 보건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20년 동안 그 보건안보, 그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킨 게 864조 원 가량이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라는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질병이나 아니면 뭔가 인간을 좀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문제에서 국가의 존립 위기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새로운 이슈가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추세가 그냥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시점에서 어떤 경로로 가게 될지는 아직 저도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경로를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새로운 질서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광범위하게 이제 그 코로나가 퍼졌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 깔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의 그 형성을 누구나 그 모든 국가들이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가 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 과정에서 그동안 G2라고 여겨졌던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이 상실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그 보여졌기 때문에 이미 그 중국과 미국의 그런 통제에서 이탈하거나 항의하거나 이러한 게임이 이미 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나는 경로를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경로는 코로나19라는 것이 그 전에 신종플루나 이런 다른 신종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혼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시적인 셧다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백신이라던가 치료제가 훨씬 더 많이 이제 공급이 돼서 그 많은 국민들에게 그 퍼져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단기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국제 질서로의 회귀를 그 새로운 질서로 가는 불안정성보다는 국제 질서로의 회귀라는 안정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혼란에 그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한국이 결국은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인지, 한국이 어떠한 위협에 그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이 그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어떠한 그 선택을 하는 건지 할지에 따라서 그 한반도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사실 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그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구질서가 붕괴를 하고 새로운 질서가 이제 생성되는 그 사이에 있는 틈새, 그런 새로운 전략 공간이 그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전략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국력도 많이 신장을 했고 국제적인 위상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체제의 불안정성이 과거의 그 탈냉전 시기에는 그 오히려 북한이라는 체제가 좀 공고했기 때문에 체제 불안정성이 크지 않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협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항상 지정학적인 문제로 그 회귀되는데, 강대국 간의 세력 각축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그 전통적인 그 안보 동맹인 미국, 그리고 그 지금 현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둘 중에서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그 순간, 기로에 서게 된다고 했을 때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한국의 운명을 그 가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일본이 이제 군사대국화되고 안보적인 전략적 위협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그 결론은 앞에 설명드린 거에 비해서 결론은 굉장히 희망적인 그 말하기로 하고 끝났는데요. 결국은 그런데 그 국제 질서라는 것이 변화를 하든 아니면 그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 동맹국가 중심의 그런 협력 관계만 유지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한국 그리고 북한이 있는 그 지역 중심의 협력을 그 구축하기 위해서 좀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내 갈등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영내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지역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느냐의 문제는 한국이 그 재균형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균형 전략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전문가들을 많이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그 좀 자담회도 하고 하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그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한번 써봤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글로벌 탄소화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언택트 문화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기반의 이러한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그 파괴적인 시도를 통해서 그 한국의 위상이라던가 한국의 재균형 그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제언을 해봤습니다. 시간 좀 길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네. 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질서 재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박은주 박사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주셨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자들께서도 아마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한 이제 향후 한국의 협력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토론자들께서 이제 또 새로운 혹시 영역에서의 협력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은 예전부터 있던 것이고요.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역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이 있을 때 과연 또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협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한번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형준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박형준입니다. 예, 우선 박은주 박사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물론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한국의 어떤 전략적 선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좀 잡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두고 토론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좀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세 가지 사례가 좀 있었죠. 첫 번째 이제 지역 중심 협력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지역 중심 협력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제 항상 어려운 시기 90년대 이제 탈냉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고 하면서 저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론 코로나 이제 이전이었지만 어쨌든 그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협력 플랫폼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영의 축으로서 이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맞닥뜨려져 있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어떤 중단 없이 지속성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측면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동북아 정세 변화를 봐도 좀 전에 이제 세계 질서 박은주 박사님께서 국제 질서 이제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 그리고 신음 안보 위기 등 이러한 이제 세계 질서가 변화를 하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한국의 어떤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올 초에 있었던 북한의 이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의 경우 이제 강대강 선대선 그러한 노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미 관계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 또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그 동북아 혼돈의 시대 도래와 함께 이제 중대한 변화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 그리고 또 이제 임기 말기에 가면서 실질적으로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은 사실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지고 그 정책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들 그리고 추진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이제 플러스 책임 공동체 이제 저는 이제 그 추진 전략 및 이제 실천 과제를 조금 제가 한번 감히 제안을 좀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토론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동북아 플러스 이제 책임 공동체의 어떤 핵심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중심의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 양자 관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외교 다변화 노력을 통해서 이제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요한 초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축으로서는 일단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영내 대화 그리고 협력을 관행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동북아 문제가 사실 어떤 정치 그리고 특히 북핵 문제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논의들을 하기에는 지금까지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동북아 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주요국 간의 그런 어떤 약간 좀 작은 문제들부터도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좀 쌓아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어떤 협력의 제도화와 관련된 부분이 동북아 협력 플랫폼의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남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세안 및 이제 인도와의 관계를 두고 이제 관계 강화를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신북방 정책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유라시아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북방 정책의 어떤 추진 전략 및 실천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변 국가 지속 가능한 협력 및 신뢰관계 구축입니다. 이거는 어디 발표나 아니면 어느 토론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신북방 정책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의 어떤 주요 협력의 대상이 중국 또는 러시아에 이렇게 조금 많이 무게추가 실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이제 유라시아 국가들과도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 북방 경제 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가 진전이 되지 않을 경우,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문제제기는 문제제기인데, 대부분의 어떤 연구 논문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어떤 희망적인 그리고 개선 방안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어떤 혼돈의 시대 그리고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 그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조금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공외교 및 민간외교의 그런 동시 병행 추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신남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남방 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의 일관성을 좀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 이제 신남방 정책 같은 경우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정책이 추진됐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권이 저희가 바뀌면 계속해서 이제 중단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런 다층적인 협의체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다층적인 협의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세안 국가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보 위협이라고 할까요? 남중국해와 관련된 국가들이 있으면 그 국가들끼리만 이제 소다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작은 그룹에. 그리고 또 비전통이나 인간안보 협력 대상 국들이 있다면 그거와 맞는 이제 주제와 관련된 나라들만 모아서 또 이렇게 작은 규모의 협의체를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새로 부상하는 신화 안보와 관련된 그러한 관련국들이 있다면 또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나라들끼리 이렇게 작은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또 차별화된 협력 모델의 개발 및 실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제 차관이나 ODA 자금을 가지고선 중국이나 일본이 이전까지 많이 이제 진출을 해왔었는데, 우리만의 어떤 차별화된 협력 모델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 사람 그리고 상생 번영 평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나가면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장 조금 중점을
두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아세안 그 중심성이라는 것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많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어떤 가치지향과 존립의 주안점을 둔 그러한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아세안 내부의 그런 이해와 현안 문제를 먼저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어떤 신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형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인철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을 맡은 서울연구원의 문인철입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토론 시간이 짧아서 이기태 실장님과 박은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토론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앞서 그 내용을 앞서 그 토론 첫 번째 파트의 얘기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결국에 제가 생각했던 문제의식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아도 어떤 국가를 지칭하는지 아실 텐데 불량 국가가 핵무기를 가진 것인지 핵무기를 가져서 불량 국가가 된 것인지 그리고 핵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불량 국가를 불렸는지 불렸다면 불량 국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사실은 모든 국가가 언제든지 불량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질서는 결국에는 강대국 중심의 질서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 질서는 결국엔 미국과 선진국의 미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지 팬데믹 선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후부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라고 있었는데 그때 많이들 언론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 코로나와 코로나 얘기하면서 그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반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주 박사님도 그 발표 내용에 그런 이제 반세계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정작 핵심은 선진국과 그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세계 질서 재편이라고 봅니다. 알고 있다시피 그동안 사실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 이 코로나가 오히려 그 세계 질서에 대한 그 변화를 강대국의 논리로 다시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진단 중 하나인 이 세계화에 대한 비판, 세계화에 대한 반성이 사실은 어떤 식의 반성인지 내용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인 것인지 아니면 흔히들 세계화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개도국에 대한 착취 그리고 빈민가 노동자에 대한 소외 등을 반성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처를 보면은 선진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고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에 이제 개도국과 빈국의 빈민층과 노동자에 대한 이 황폐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의 빈민층과 노동자의 황폐화와 취약성 문제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질서를 더 강화하려는 모습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미국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코로나를 계기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고 반중 정서를 확산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가 우방국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대내적으로 아시아인 혐오를 방기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서 그동안 세계화의 비판 중에 하나였던 어떤 사회 양극화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 소위 말하는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갈등이란 남북 간 갈등을 다시 일으키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이 갈등을 활용해서 미국이 혹은 미국과 같은 이 강대국이 패권 유지를 위한 이 세계 질서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내용은 좀 썼는데요. 토론 시간이 짧아서 이 정도로 하고 덧붙일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희철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사회를 볼 때 시간 잘 지키기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의를 하면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통역 선생님들이신데 통역 선생님들 괜찮으시죠? 네, 네 괜찮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이신 엄현숙 교수님께서도 한 5분 내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엄현숙이라고 합니다. 우선 크고 성대한 행사에 초대되어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차려짐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그 토론 내용이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은 북한이 위기 반응적 행위에서 비롯된 어떤 폐쇄성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토록 올해 8차 당대에서 어떤 기능주의적 접근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나 보건 협력이나 그리고 아울러 식량 지원 같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진행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의 네 번째 딜레마 상황에 좀 더 주목을 하고 또 하나 북한의 어떤 대내적 상황에 초점을 좀 더 두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차 당대에서 이른바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근본적인 문제 해설이 아니다라고 북한은 좀 거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대내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어떤 접촉을 중단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인데 어쩌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라는 그런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발목 잡고 있는 것도 실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끌어낸다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도 보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전통 안보가 아닌 신안보 질서, 그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조금만 좀 더 들여다본다면 결국 북한에는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반감이 존재하고 미국이 깔아둔 어떤 금융이나 무역이나 안보의 플랫폼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국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질서가 과연 그들한테 체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북한은 여전히 과거적인 어떤 전통적인 어떤 안보의 관점에서 여전히 어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계속 좁히려고 하고 있고 또 내부적 현실에 직면하는 순간에 그것은 좀 더 크게 확장이 되고 또 타들어가는 어떤 경제 상황을 그걸 개척해야 되는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는데 거기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하면 그들의 어떤 안정성에 해가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아까 윌슨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내일이 6월 25일이고 과거에 지난해에 6.25 7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 우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으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북한적인 사고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북한의 또 다른 위협적인 언어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민을 더 사상적으로 단련시키고 인간의 계절을 운운하는 등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가 그렇게 단속하고자 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식량 문제 등등의 여타적인 현상으로 출발해서 결국 위기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즉 그들이 폐쇄적인 어떤 그런 폐쇄성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단추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부터 추구하던 그런 지원이라든가 등등의 여타적인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현숙 교수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박은주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제약된 시간 속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세션을 구성을 하면서 좌장께 제일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자 사실 80분밖에 안 되는 세션에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는 바람에 사회를 보시는 저희 이기태 실장님께서 너무나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다 말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 토론자분들 역시 모시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이 서로 다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면 정말 우리가 좀 새로운 한반도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과제가 세계 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 체제인데 사실 신한반도 체제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지 되게 보이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오늘 윤곽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는 더 이상은 전통 안보의 시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신안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현숙 교수님께서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신안보 위기를 겪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통 안보의 위기일 것이다. 정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영토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신안보의 위기도 중요하지만 그 신안보의 위기보다는 전통안보의 위기를 훨씬 더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대화하자, 협력하자, 우리가 뭔가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가 북한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북한 전문가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반성을 통해서 북한하고 정말 우리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같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려고 한다고 하면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실 박사님께서도 미국 중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질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거에 저도 사실은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로 맞서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아닌 기타의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지지하고 어떠한 질서를 훨씬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진영이 다시 또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탈냉전이 됐다고 하지만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냉전적 사고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외교를 할 때에도 북한 측이라고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북한 측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측이라고 하면 일본하고 미국을 우리 사이드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냉전적 그런 분단의 질서를 그대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외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신남방, 신북방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강을 벗어나서 한반도를 좀 더 지역적으로 넓게 펼쳤을 때 지역 속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소통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한국이 그동안 했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벗어나서 국가의 발전 단계나 아니면 이슈별 협력 의제를 훨씬 더 발굴하기 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교 환경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외교 환경이 한국 입장에서는 좀 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좀 능동적인 주체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 해주신 말씀 감사히 잘 반영을 해서 연구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코멘트는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오늘 세계질서 재편 과정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위험 요인도 있고요, 도전 요인 그리고 기회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시 현실적인 측면에서 각 국가들 그리고 각 행위자들이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이익을 알기 위해서 서로 교류하고 이런 기회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갈등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우선적으로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이제 대화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세계질서 재편 과정 속 한반도의 선택이었는데 당장 궁금했던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유튜브나 아니면 현장 참석이라고 하는 이 하이브리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도 이게 제주 포럼에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 속에서의 새로운 회의 형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또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한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 각 패널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시간을 넘겨서까지 통역을 해주신 통역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촬영이나 이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스태프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또 오늘 제주에서 이 평화로움을 한번 느끼시는 그러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자장님,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분들, 그리고 통역사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본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